이게 실수요자들이 집 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과도하게 수요 억제를 하는 부분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더라. 그렇죠. 그 불똥이 전세 월세로 튀고 있는 거고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던 걸 이제 승인 났다고? 여기 언제 되는 거지? 라는 생각부터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가진 역량으로는 공급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무조건 올라가는데요. 무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지 않는 한 2026년에 그럴 확률은 낮다. 그러면 사세요. 고점이잖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작년 부동산 시장 한번 점검하고 올해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25년 서울 아파트 값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근본적 이유는 뭘까요? 이거 사실관계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네. 기사 나왔는데? 기사는 나왔죠. 그래서 기사 보면 최대래. 노무현 정부 2006년 이후로 최대가 나왔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8.4%, 8.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정도 많이 올랐는 거는 사실 그렇죠. 팩트인데 진짜 16년 만에 상승인가? 그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는 아닙니다. 소장님 개인적인 의견이라. 아니요.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오케이, 왜? 오케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통계 마사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8점 몇 퍼센트, 8점 초반대가 나왔거든요. 2021년이. 저는 이게 오류다. 통계 마사지로 인한 오류기 때문에 그때보다 높았다고 해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왜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부동산원 통계가 있고 KB 통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KB는 정부가 개입을 못 하잖아요. 민간 기업이니까. 그래서 KB 통계를 가지고 제가 환원을 해봤어요. KB 통계가 2021년과 2025년 비교를 해봤단 말이에요. KB는 2021년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그 비율을 다시 역으로 환산해 보니까 2021년 한국 부동산원 통계가 13% 정도가 적정한 숫자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B를 가지고 다시 환산 계산을 해보니까 13%다. 그 얘기는 2021년이 더 오른 건 맞다. 2021년. 네, 2021년보다는 2025년이 많이 오른 건 아니다. 하지만 통계는 그렇고요. 한강벨트, 과천, 분당 같은 경부벨트만 놓고 보면 2025년이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는 그런 점, 그러니까 마사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2021년 통계가 오류가 있다. 하지만 한강벨트는 훨씬 더 올랐다. 어쨌든 한강 가천 이쪽은 많이 오른 그때보다 더 올랐고 플러스로 굉장히 많이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2021년 또 이제 오르긴 했는데요. 이제 특징을 좀 미리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강남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상 2016년부터 올랐습니다. 2015년 또 이제 거래량 늘어났고 16, 17, 18, 19, 20, 21 지속적으로 쭉 상승하는 그래프고요. 인천, 송도나 이런 지역들은 2019년 정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2020년, 2021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은 꾸준히 올라가는 라인이었기 때문에 2021년 1년 동안의 상승률은 강남은 아주 높지는 않았다. 근데 이번에 2025년을 보게 되면 통계 몇 퍼센트는 이제 느낌이 안 오니까 저는 최근에 흑석동에 다녀왔거든요. 흑석 뉴타운에 가보면 흑석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가 7구역 재개발한 아크로리버하임인데 아크로리버하임이 전용 84 우리가 말하는 국평입니다. 34평. 2025년 이제 작년이 됐죠. 1월에 얼마가 거래가 됐냐면 24억에서 26억 사이 24억 몇천, 25억 몇천 1월이 10월 거래 가격된 거래 금액을 보게 되면 34억 6천이 찍힙니다. 10억? 흑석동이 무슨 구죠? 동작구입니다. 한강벨트. 쉽게 말하면 24억, 25억에서 34억 같고요. 더 놀라운 점은 호가는 37억 부른다는 거.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실거래 가격이 10월, 11월 되잖아요. 거래된 가격보다 집주인이 2억에서 3억은 올려서 올린 호가로 매물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물이 줄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상승 매물이 늘어났다. 집주인들이 던지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흑석동이 10억이 올랐다. 와, 동작구도 30억 시대군요. 37억.
부르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다. 2021년에는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징을 바라본다면 한강벨트 지역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올랐다. 하지만 서울 전체 통계를 본다면 그렇지 않다. 상계동, 노도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2021년보다 터무니없이 안 올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집값 굉장히 많이 오른 이유는 뭐죠, 작년에?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네. 살펴보게 되면 2025년에 상승이 3번 있었잖아요. 상승 파도가 이제 3번 있었는데 2월, 3월에 토지거래가구역 풀면서 땅 6월에 불확실성 제거. 이게 뭐냐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2024년 9월부터 이제 한번 여름에 스트레스 DSR 2단계 그 2달 연장을 하면서 여름에 한번 올랐고 9월부터 떨어지다가 12월에 계엄이 있었죠. 정치적 불확실성. 그때 사야 될 사람들이 안 삽니다. 지켜보죠. 그러다가 2월에 토지거래가구역 풀어주니까 지방에서 원정 투자 들어오고 야 강남에 강남 3구, 용산구, 장삼, 대청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폭발적으로 한번 늘어났잖아요. 강남이 이때 치고 올라가고 5월 넘었으니까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잖아요. 조기 대선. 네. 우리가 이제 장미 대선이라고 하죠. 장미꽃 필 때 조기 대선 결과가 불확실성 제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니까 두 번째 상승이 오릅니다. 쭉 올라가는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잘못은 아닙니다. 2025년에 3번의 상승이 있었는데 1번 상승과 2번 상승은 현 정부의 잘못은 아니고요. 3번 상승이 이제 문제인데 3번 상승은 9월, 10월에 나옵니다. 9.7 공급 대책 기억나시죠? 그렇지. 135만 호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시장에서 오히려 집값이 오릅니다. 왜 올라가냐면 실제로 뭐 서울 공급 물량이 거의 뭐 몇 퍼센트 안 됐다면서요? 몇 퍼센트 되지도 않고 135만 원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많은데요? 그거 많지. 그거 다들 그래요. 많은데요? 친구한테 돈 빌려봐요. 돈 빌릴 때 친구한테 한 1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잖아요. 네. 1000만 원 빌려달라면 화내잖아요. 그럼 그렇죠. 좀. 너 뭐야? 무슨 일이야? 한 100억 빌려달라 그러면 웃잖아요. 그렇죠. 뭐 나도 없으니까. 그냥 웃잖아. 그냥 하 자식. 135만 원과 약간 그 100억 같은 느낌. 뭐 공감이 안 되는. 135만 원? 분당 신도시가 10만 원고 우리가 3기 신도시 중에 이제 빨리 진행이 되는 2026년에 이제 본청약이 나오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또 5개 신도시. 물론 광명 시흥도 있고 더 있습니다만 일단 요 5개만 바라보면 요 5개 합치면 17만 5천 호, 18만 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135만 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 5개 신도시를 몇 개를 더 지어야 되는 거야. 야, 이게 가능해? 야, 이거 답이 없네? 야, 이거 답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게 메인 디시잖아요. 6.27 대책 발표할 때 대통령께서 맛보기야. 기다려. 무서운 거 나올 거야. 이거는 메인 디시 엄청 날 거야. 9.7 공급 대책을 이제 시장에서는 메인 디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진짜 되는 거 맞아? 그리고 착공이네? 그럼 입주 물량은 언제 나오는 거야? 문재인 정부 때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가 이제 실망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거기에 정부가 또 토지거래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가 가져가겠다. 시장에서는 조만간에 규제지역 토지거래가구역 지정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빨리 사야지. 규제 들어오니까. 거기서 이제 9월, 10월이 다시 한 번 더 마포, 성동, 한강벨트가 북새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의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정리를 하면 왜 올랐나? 물론 자극은 뭐 토지거래가구역도 풀었고 조기 대선 불확실성 제거가 됐고 9.7 공급 대책의 실망이라고 하지만 그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두 가지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 대통령께서도 지적했듯이 구조적인 문제를 본다면 수요와 공급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 그래서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데 언제 늘려? 하더라도 10년은 걸리지 않겠어? 정비사업 신속통합계획 아무리 해도 18.5년에서 12.5년도로 줄어들어도 그래도 10년은 걸리잖아. 고질적인 공급 부족에 수요 과잉. 아니 서울은 사람이 뭐 지방에서도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오니까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우리가 공급 부족 모르는 건 아니니까 다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2025년에 왜 집 사려고 해요? 인터뷰해 보게 되면 너무 불안해요. 맞아요. 불안해서 죽겠어요. 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다큐도 봤습니다. 맞죠? 불안해 죽겠대. 그래서 아니 왜 불안해요?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안 불안합니다. 그냥 돈이 없으니까 나 어차피 집을 못 사니까 안 불안해. 그냥 살던 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데 어떤 분들이 불안하냐면 2025년 하반기에 만나신 분들을 보면 돈이 최소 5억에서 많게는 한 30억 정도 있는 분들이 많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28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 중에 제가 우는 분 봤거든요.
불안해서 울더라고요.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28억 현금이 있고 지금 또 돈을 잘 버는데 네. 아니 뭐에 불안해서 울까? 집값이 그 버는 것보다 더 빨리 올라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 모으기가 쉽나요? 굉장히 노력했는데 2025년에 눈을 떠서 뉴스도 보고 주변을 네. 둘러보니까 내 친구는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고 금 산 친구들도 돈 벌었고 집 산 친구도 돈 벌었고 코인 한 친구도 돈 벌었는데 열심히 일한 코인 잃은 사람도 좀 많을 겁니다. 코인도 이제 뭐 뒤에는 좀 안 좋았지만 네. 어떻게 됐든 최근에 열심히 10년, 20년 동안 진짜 노력해서 돈 열심히 예금한 나만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이분들이 속상한 게 이거예요. 현금이 한 25억 있었다고 쳐요. 네. 2년 전만 하더라도 2년 전도 아니야. 2024년만 하더라도 전세 끼고 강남에 살 수 있었거든요. 살 수 있었죠. 전세 끼고 하면 40억짜리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뭐 대출 받아도 되고 본인이 안 산 거예요. 나 당장 급한 것도 없고 마음만 먹으면 나중에 사지. 2025년에 아까 흑석동 24억이 34억 가고 호가는 37억 불러요. 대출 안 나오죠? 흑석동도 지금 못 사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나 입주하려고 하면 2억, 25억 넘어가게 되면 2억 나오니까 현금 25억에 2억 받으면 27억 못 사는 거야. 이제 서초구 강남구에 살 수 있는 사람이 흑석동도 지금 못 사게 생겼으니 그 마음은 역지사지해 보게 되면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와, 나 어떡하지? 내 인생? 이제 이런 포모 현상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동성이 결국 불안 심리를 자극을 하더라. 이제 구조적인 문제, 수급 밸런스가 안 맞다. 서울은 고질적으로 수요 과잉, 공급 부족 지역에 유동성 많이 풀렸죠. M2가 미국보다도 2025년 하반기 우리나라가 더 많이 속도가 더 빠릅니다. 네. 많이 풀렸죠. 불안 심리까지 자극을 하는데 정부는 메인 디시가 알맹이가 없다. 각자 도생. 네. 여기까지가 2025년의 상황이고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작년 얘기 조금만 더 했죠. 송파구가 전국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강남 3구 중에서도 독보적인 폭등세 보인 배경과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한강벨트, 강진구, 송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이 또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며 강세에 보인 이유는요. 제가 송파구에 사는 친구한테 축하 카톡 하나 보내줬습니다. 축하한다. 전국 1위.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다 올랐다. 다 올랐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너가 제일 나쁜 놈이다.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더 짜증나. 이게 말리는 시누이가 더 싫어. 차라리 그냥 그래. 기뻐해라. 차라리 고맙다. 내 밥 한 끼 살게라고 해야지. 야, 나만 올랐어? 다 올랐어라는 게 더 짜증납니다. 이게 뭐 저처럼 수원 사는 사람은 더 짜증납니다. 진짜. 근데 자, 왜 송파구가 많이 올랐느냐? 네. 자,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럼 서초구 강남구가 안 올랐느냐? 올랐죠.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자, 같은 비율이라도 10%가 올라도 50억 아파트가 올라가면은 55억이 되는 거고 30억 아파트가 10% 올라가면 3억이 올라가는데 일단 강남도 뭐 모든 아파트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최근의 양상을 보게 되면 이제 역세권에 입지가 좋은 곳, 네. 신축 아파트 또는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쭉쭉 올라갑니다. 네. 압구정도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 올랐고요. 반포, 뭐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원베일리 같은 거. 원베일리도 2022년, 2023년만 하더라도 전용 팔상 한 30억 정도 했잖아요. 30억대. 72억 한강뷰가 나오는 거. 기준점이 일단 올라갑니다. 네. 서초구 강남구의 원베일리나 압구정동이 기준점을 쭉 올려요. 올리는데 진짜 더 많은 부자들이야 서초구 강남구 사는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 진짜 돈 많은 분들 예를 들어서 현금 한 500억 있어. 아무 상관없죠, 뭐. 뭐가 불안해. 어차피 집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있고 뭐 사면 되는데 이게 몇십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서초구 강남구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워 사실은.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송파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강남 3구에 어차피 서초구 강남구는 이제 넘사벽이야. 그러면 불안 심리가 3구라도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첫 번째 이제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2월, 3월 때 이제 장상 대청이라고 할 때 송파구도 일단 많이 올랐고 5월, 6월에도 이제 대출 기자가 들어오잖아요. 대출 기자 들어오니까 서초구 강남구는 또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 못 들어가는데 서초구 못 들어가는 분들이 송파구 들어오는데 송파구도 엘스 리센츠가 작년에 뭐 25억, 26억 하다가 올해 한 35억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규제 지역으로 묶이잖아요. 11호 대책 발표가 됩니다. 규제 지역 서울 전역이 전역. 토지거래가구역 규제 지역으로 묶여요. 묶였죠. 송파구가 오히려 더 인기가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장 가서
왜 도대체 35억, 36억 잠실 엘스 리센츠, 르엘 48억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도대체 사는 거예요?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마포 성동구에 사려고 하시는 분들 계획을 했잖아요. 네. 어차피 그래 규제지역 지정되기 전에 전세 끼고 살 수는 있으니까 그러면 현금 한 20억이 있는 사람이 전세 10억 보태면 30억 살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11호 대책으로 규제적으로 토지거래가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이제 서울이 똑같아지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왕 묶인 거 어차피 실거주 해야 되고 대출 2억밖에 안 나오면 끌어모아서 부모님한테 좀 더 빌려가지고 그냥 송파 가자. 30억짜리 마포 성동구에 살 바에는 5억 더 주고 엘스 리센츠 살래. 그래서 송파구로가 11호 대책 이후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송파구가 1위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요. 2위가 과천시, 3위가 뭐 분당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맞아요. 이들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분당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부터 막 상승폭을 키우는데 마포 성동이 먼저 치고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마포 성동이라도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금도 부족하고 안 되는 분들. 포기해야 될까요? 야, 다음은 어디야? 참. 마포, 성동, 동작, 광진구 많이 올랐어. 다음은 어디야? 라고 보면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그래도 뭐 마포급이라고 이야기했던 네. 과천, 분당이 이제 그 다음 순위. 아, 애들이 경기도라도 사실 말이 행정구역이 경기도지. 네. 여기는 마포급이었잖아. 라고 하면서 그 수요들이 또 마포 성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호재도 있잖아요. 과천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구축 아파트들이 신축으로 개발이 되고 분당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이 되고 일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밖에 없잖아. 나머지들은 과연 제대로 되겠어? 라는 심리 때문에 이들 지역들도 올라가는데 1위에서 10위 2025년 상승 지역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한강벨트와 경부벨트, 과천, 분당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한마디로 양극화입니다. 말씀하신 상승률 다시 언급해 드리면 2025년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송파구 24%, 송동구가 22%, 강남구가 20%, 강진구가 20%, 경기도 과천시가 20%, 성남 분당구가 20% 정도인데 이 열기는 여기 구역만 쳤을 때는 2026년도 이어질까요, 그러면? 이어진다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세가 이어지느냐. 네. 오케이. 꺾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상승률은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네. 근데 상승률은 이렇게 되기 어렵다. 아니 그러면 흑석이 25억에서 35억 갔는데 그럼 2026년에 이게 45억, 50억 간다라고 하면 그치. 흑석 아크로 리바임이 45억, 50억 가면 엘스 리센츠는 50억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거의 50억 가야 되고 그럼 원밸리는 100억 가야 되잖아요. 근데 2026년에 이렇게 가기에는 물론 돈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B 부자 보고서 보게 되면 현금 그러니까 부동산 빼고 10억 이상 금융자산 10억 이상 되는 분이 47만 2천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에만 20만 명이 이상이 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사람들도 전략이 있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게 되면 원베일리가 2025년 상반기에 72억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한강뷰가 나오는. 네. 그 후로 신고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돈이 없어서 안 살까요?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아, 이 돈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 75억, 80억 하이엔드도 아니고 막 에트르노 청담이나 뭐 워너 청담도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레미안 아파트야. 레미안 아파트인데 한강뷰가 나오는데 34평이야. 네. 현금 500억 있는 사람이 34평 아파트에 못 살죠. 뭐 그렇게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치고 올라왔다. 그러면 흑석이나 강동이나 동작이나 한강벨트들이 저는 어느 정도는 올라왔다. 네. 그럼 2026년에는 거래량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정부가 규제 안 풀어줄 거잖아요. 대출 규제도 안 풀어주고 토지거래가구역도 한강벨트가 풀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 그러면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그래도 신고가는 또 이제 특정 지역을 계속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말이 나왔으니까 아크로 리바임도 34억 6천 거래가 되고 37억 호가를 불렀는데 아직은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 상반기 중에 37억 하나가 거래가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단발성 신고가는 나올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2025년처럼 거래량을 주도하면서 상승률이 이렇게 한 30% 이상 쭉쭉 올라가는 현상은 한강벨트에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2월과 1월의 수도권 부동산 집값 상한가 지금 요즘 사람들 그러면 12월과 1월만 봤을 때는 요즘의 심리는 여전히 굉장히 불안해한 심리인가요? 사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팔고 싶어 하나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제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아유, 제가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그럴 거예요. 야,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사고 싶은 거 아니야? 저도 사고 싶습니다. 근데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직방이 조사한 것 같은데 집 살 의향이 있느냐?
2016년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69.9% 의향이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중에 왜 살려고 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월세, 전세 사시는 분이 집 사고 싶어요. 전세, 월세 2026년에 더 올라갈 것 같고 나 너무 힘들어. 사실 월세 사시는 분들 굉장히 좀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민감해요. 진짜 전세 사시는 분한테 물어봐요. 사소한 얘기만 나와도 깜짝깜짝 놀라고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 집 마련하겠다라는 게 가장 많은 숫자가 나왔고요. 네. 두 번째는 지역을 옮기겠다. 갈아타기 수요라는 거죠. 그게 뭐 자녀 교육 때문에 갈아타는 분들도 있고 투자 목적으로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있겠죠. 자, 세 번째 이유는 면적을 줄이거나 늘리는 사람들도 있고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네. 있더라는 거. 이게 종합해 보게 되면 실수요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실수요자가 80%입니다. 결국에는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 면적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지역을 옮기거나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거나 이 분들이 80% 정도. 70%는 10명 중에 7명이 집 사고 싶은데 그 중에 80%는 실수요자들이더라. 그럼 2016년에도 이런 실수요자들, 똘똘한 한 채 트렌드가 역시 아파트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살 의향이 없는 사람은 30%. 7대 3의 구도고요. 팔 의향이 있냐라고 했을 때 팔 의향이 있는 분도 한 50% 정도 나왔는데 뭐 이유는 비슷합니다. 다른 집을 사기 위해서. 뭐 이런 이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시 2025년의 트렌드 똘똘한 한 채와 다주택자들이 아닌 한 채 가지기 이 트렌드가 2026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구매 욕구는 강하다. 단 정부가 규제 대책을 강하게 했죠. 토지거래가 구역을 다 묶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메커니즘이 그렇잖아요. 일단 욕구가 있어야 돼요. 사고 싶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불안감 때문에 사고 싶을 수도 있고 자녀 교육 때문에 사고 싶을 수도 있고 원래 계획이 있어서 사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욕구는 확인했어요. 10명 중에 7명은 사고 싶다.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사죠? 자기 자본으로 사거나 대출을 받아서 사거나 전세를 끼고 사거나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전세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안 풀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강화하면 강화했고 두 번째 전세 끼고 사는 거는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렇죠.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은 세무조사하겠답니다. 네. 자금 증빙 더 철저하게 조사하겠답니다. 꽁꽁 틀어막았기 때문에 편하게 원만하게 쉽게 사기는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욕구는 있는데 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거래량이 2025년보다는 2026년이 서울 아파트만 본다면 저는 거래량은 뭐라 그럴까 한 11월, 12월 정도 수준 11월, 12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12월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서울은 11월이 한 3,300? 3,400건 정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나오고 9월, 10월이 8,400건 정도 나왔고요. 6월 달 많이 올랐을 때가 11,000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 3월 때 한 9,000건 정도 나왔는데 아마 한 4,000건 수준, 그러니까 1월, 2월에는 한 4,000건, 5,000건 정도 수준이 유지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될지는 어떤 이벤트? 제 생각에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둬. 그러면 그냥 이렇게 쭉 가는데 정부가 가만히 내버려 두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합니다. 아마도 1월 중순 정도에 아마 공급 대책 뭐 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12월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1월에 발표가 공급 대책이 나올 수도 있고 2026년 올해 5월 9일 되면 양도세 중과세 유예 기간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답을 내야 될 거잖아요. 야, 1년 더 연장해 줄게. 안 된다. 부활시킨다. 중과세 될 거야. 라고 어떤 식으로든 이게 뭐냐면 시장에 자극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자극을 주게 되면 이게 또 한 번의 왜곡 파동이 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책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봐야 되고 일단 상황 자체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12월 발표 예정이었던 주택공급 보완 대책을 1월로 연기한 거는 시장이 좀 어떤 신호를 주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님이 12월이었나요? 어쨌든 그 간담회 같은 데서 이제 부동산 대책이 없다 이런 코멘트를 했는 것도 이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이게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뭐 제가 그 속마음은 모르지만 역지사지해 보게 되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면 어떻게 할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면 국토부 장관을 불렀을 겁니다. 야, 대책이 뭐야?
2025년에 집값이 이렇게 올랐고 사실 부동산 문제가 아킬레스건이잖아요. 현 정부와 현 여당의 아킬레스건. 그렇죠. 왜? 증시는 되게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됐고.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트라우마도 있고 네. 이 트라우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2022년 대선이 굉장히 뼈아팠나 봐요. 이게 80만 표 차이로 뒤집어졌는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뭐 세금 부담이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지역에서 이제 색깔이 바뀌었다. 결국에는 부동산이 문제다. 나의 뼈아픈 실패를 안겨준 이 부동산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하고 이거 진짜 잘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엄청 고생했잖아요. 6월에 취임하자마자 집값이 막 미친 듯이 폭등하고 6.27 대책 대출 규제 하니까 좀 되나 싶었는데 공급 대책 발표하니까 또 오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네. 불렀겠죠? 야 11월에 니들 뭐 공급 대책 예고하고 있다며 12월에 발표한다며 뭐 할 거야? 부동산 전략이 뭐야? 이런 거 할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자, 유유부지, 서리풀 같은 유유부지 좀 더 구체화할 겁니다. 유유부지, 그린벨트 구체화하고 서울 도심에 있는 유유부지들 문재인 정부 때 못했던 거, 태릉 CC 같은 거 우리 그거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정비 사업 좀 뭐 활성화 좀 공공 주도로 네. 하겠습니다. 상기 신도시 같은 공공 분야 좀 더 구체적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겠죠. 대통령이 잘했다고 했겠습니까? 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 내 생각에는 이 정도 발표하면 오히려 부작용 더 클 것 같은데? 97 대책하고 뭐가 달라? 니들은 다르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안 달라. 일반 국민들은 이 정도 가지고 안 돼. 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거는 좀 꿰뚫고 있고 이게 심리를 잘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하지 마. 더 준비해. 라고 해서 저는 12월에 발표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게 아니면 장관이 11월에 발표했잖아요. 12월에 공급대책 내겠다고. 네. 장관이 내겠다고 했는데 우리 공직사회 알잖아요. 그 장이 회사로 같으면 대표가 야 이때 우리 하겠다라고 했는데 밑에 조직원들이 그걸 안 따른다? 무조건 따라야죠. 무조건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를 안 했다는 얘기는 더 더 윗선에서 좀더 이건 아니야. 보완해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브레이크를 잡았고 근데 이걸 무작정 늦출 수도 없어요. 왜? 6월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 청와대 정책실장께서도 또 미묘한 발언을 했잖아요. 토지거래가 때문에. 네. 토지거래가 구역을 이제 어떤 누가 질문했겠죠. 간담회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토지거래가 구역을 노도관 같은 억울하게 묶인 지역들 풀어주는 것도 고려는 할 만 또 해라는 뉘앙스로 발언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게 6.3 지방선거가 이제 표가 서울시장 같은 경우 그 시의원 이런 거 다 뽑는데 굉장히 몇 표가 아쉽잖아요. 이게 대통령 선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10,000표, 20,000표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는데 노도강, 금관구, 또 수원, 뭐 팔달구, 장안구 여당의 지지 기반인데 여기에다가 강남과 동일한 규제를 때려버리니까 어떤 식으로든 표가 조금은 날아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다시 풀어주면 안 될까? 풀어주면 또 풍선 효과 생기네? 지금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풀어주면 풍선 효과 생깁니다. 생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부 회의할 때. 야, 그러면 집값이 안정이 되면 풀어줘도 괜찮지 않겠어? 네. 지금은 불안하니까 안정시키려면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안정을 확인하고 세 번째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네. 나와서 집값이 안정이 안 되면 못 푸는 거고 일단 나오고 안정되는 걸 확인해.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6월이잖아요. 네. 근데 5월에 발표했어. 노도강을 풀었어요. 그럼 난리가 났어. 이거는 수습이 안 되잖아. 그래서 5월은 아니고 그러면 5월, 4월은 너무 짧아. 짧아. 그러면 적어도 2월, 3월에 답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1월에는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해야 돼요. 발표하고 한 달 정도 모니터링을 하겠죠. 그리고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를 결정하는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해보지도 않고 우리 안 풀어줄 거야라고 답을 내기에는 지금 좀 아쉽잖아요. 제가 그쪽 관계자라면. 그러니까 일단은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빨리 준비해서 한 번은 던져볼 것 같아. 그리고 시장이 안정되면 또 뭐 분석은 하겠죠. 또 여러 가지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를 2, 3월에 결정을 하는데 지금 분위기 같으면 못 풀 것 같고요. 이거 풀어서 뒷감당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근데 바로 포기하기에는 아쉽다. 네. 그러면 한번 공급 대책 한번 내서 트라이는 해볼 텐데 네. 제 생각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공급 대책을 발표할 바에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시장은 자극을 받거든요. 정부 국토부 장관이나 정부가 정책 대책을 발표하면 이거 자극을 받는데 자극을 받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이 자극이 먹히면 안정이 되는 거고요. 안 먹히면
팍 튀어오르는데 그렇죠. 공급 대책, 야 이거 이번에는 진짜 나 확실해 발표했는데 이거 약발이 없으면요 시장에서 뭐라 그러겠어. 네. 진짜 답 없다 애들. 97 대책도 그랬는데 97 대책을 보완한 것도 이 정도면 앞으로도 답 없겠다라고 답을 내리는 순간 이제 각자 도생 모드로 진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잘 준비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정도 내용을 발표할 바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이재명 정부가 유례없는 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 시행했음에도 시장이 좀 반대로 움직였는데 주담대 제한금,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가 똘똘한 채의 매수 쏠림을 많은 분들 아신 것처럼 부추겼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똘똘한 채 현상을 야기시켰고 네. 자극을 줬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우리가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 지나고 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네. 그럼 6.27도 발표 안 하고 11.5 대책도 발표 안 했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그러게요. 라고 한다면 오르기는 올라도 저는 한강벨트가 이렇게까지는 안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2월, 3월 토지거래가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번의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네. 서울시에서 2월에 토제 안 풀었어. 안 풀었으면 어느 정도는 올라가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안 올라갔을 거고요. 그게 안 올라갔다면 물론 6월에 불확실성 제거가 되면서 좀 거래는 늘어났겠지만 시장의 수요자들이 지금 아니면 안 돼. 한강벨트로 빨리 들어가야 돼라는 그 불안한 마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만 벼락거지가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은 안 생겼을 것 같아요. 네. 11.5 대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극을 계속 주었기 때문에 대출 규제하니까 어떻게 돼요? 6억까지만 규제한다고 하니까 정부의 의도는 야 대출 규제하니까 사지 말고 좀 기다려 줄래? 신호등 같으면 노란불을 딱 켜줬는데 시장은 야 빨간불 바뀌잖아. 빨리 지나가야지. 급가속을 밟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한다라고 하니까 대출 규제, 토제 지정한다라고 하니까 지정되기 전에 며칠 사이에 더욱 밟아버리고 대출 규제한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들. 11.5 대책도 발표되니까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요? 규제 지역 아닌 동탄, 구리 이런 지역도 움직이죠. 또 규제 지역 안에서도 정부가 15억 아래 구간은 대출 6억, 15억에서 25억은 4억, 25억 넘어가게 되면 2억이라고 더 구간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억 아래 아파트들이 더 인기가 있네. 의왕시 같은 경우도 의왕 푸르지오 엘센트로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도 11호 전에 13억 얼마씩 거래가 되다가 11호 발표되고 14억까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가냐 물어보니까 15억 아래 신축 아파트들을 찾는 수요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용인 수지가 지금도 상승률이 높거든요. 왜 높냐면 가격대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출도 안 나오고 전세 끼고도 못 사니까 현금 부자 아니면 이제 한강벨트 못 들어가. 분당도 이제 안 돼. 과천도 안 돼. 그러면 나 어디 가야 돼? 분당 아래 용인이라도 들어가야지. 용인 수지라도 들어가야지. 평천이라도 들어가야지. 동탄 역세권이라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네. 굳이 안 움직여도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든 건 저는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출 얘기가 나와서 대출 총량 규제가 좀 리셋된 2026년 1월 매수 기회로 보는 움직임도 있다는데 이건 동의하시나요? 총량 규제가 2025년에 이제 사람들이 또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무슨 학습 효과가 있냐면 대출 규제 다 알아 이제. LTV, DSR 네. 오케이. 6억 오케이. 15억 아래 오케이. 다 알아. 알죠. 12월에 알았어요. 나는 LTV도 만족하고 DSR도 만족하고 6억 대출 다 만족하는데 은행 갔더니 대출 안 해준대. 왜요? 총량 막혀서 한도가 없대. 은행이 돈이 없대. 대출해줄 돈이.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또 학습 효과가 생기냐면 대출 규제 앞으로도 안 풀릴 것 같아. 시간이 지나서 2026년 올해도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언제 대출 문이 막힐지 몰라. 그럼 어떤 마음?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안 사는데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야 서두르자 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사려는 분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시장의 수요자들은요 정부의 의도대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2병 자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인생을 위해서 네가 친구 좀 만나는 거 줄이고 게임 좀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교 가면 네 인생이 좀 편해. 귀에 들어오나요? 지금 내 마음은 나는 이게 하고 싶은데. 근데 집도 마찬가지죠. 물론 중2병하고 비교하는 게 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고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 사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의 의도는 그거잖아요. 아니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주택시장도 안정이 돼야 세입자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국민들도 그렇고 포모 현상도 안 생기고 맞아. 그러니까 좀 필요한 사람들 자금이 되시는 사람들만 사고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하지 마라는 의도지만 개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투기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주택인데 한 채를 더 사. 그런 분들은 본인도 알아요. 내가
실소유자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네. 최근에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본인이 집 사는 부분에 대해서 떳떳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의도를 따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 네. 내 집 사는데? 그렇죠. 아니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죠. 집 하나 사겠다는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신호 위반도 안 했어. 근데 왜 자꾸 교통 단속을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심하잖아. 나는 술도 안 먹었는데 왜 계속 나만 가면 계속 음주 단속을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요자들이 집 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과도하게 수요 억제를 하는 부분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더라. 그렇죠. 그 불똥이 전세 월세로 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정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본인 기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역지사지에서 내가 집 산다면 내 자녀가 집 산다면 어떨까라고 한 번만 좀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게 이제 급하니까 저는 627까지는 이해를 해요. 집값이 급등하니까 그렇죠. 대출 규제로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주는 것까지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지속 가능하게 되면 계속 이어지게 되면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이제 내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약발이 안 먹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짜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이제 6억 대출도 익숙해진다? 토지거래가 구역도 익숙해지고요. 투기과열지구에도 익숙해지면 어떡할 거예요? 강남이 그렇잖아요. 강남 3구, 용산구가 이렇게 괴물이 돼버린 거는 2017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걸 한 번도 안 풀어줬고요. 2020년, 2021년에 토지거래가 구역 묶어둔 거를 안 풀어주다가 2025년 2월에 한번 풀었더니 미친 듯이 올라가네. 그때 서울시가 아무 생각 없이 풀었겠습니까? 나름대로 용역도 주고 괜찮다라는 결과를 보고 풀었을 거잖아요. 어느 정책하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부작용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이 이미 내성이 생겼다. 이게 11호 나왔잖아요. 11호에서 6개월 지나면 1분기예요. 1분기 지나고 2분기 되면 또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집값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로 잡느냐 이거죠. 뭘로 잡죠?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계속 대출 규제, 수요 억제만 고집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꼭 좋은 의도가 있어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규제 얘기 나와서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 뭐가 있을까? 이재명 정부 부선수 정책 이미 할 수 있는 거 사실 거의 다 한 것 같아서 뭐 더 할 수 있죠? 세금. 세금밖에 없지 않나요? 세금밖에 없죠. 세금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딜레마입니다. 진짜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어떡하지? 세금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원래는 안 한다고 했죠. 네. 안 한다고 했고 안 하고 싶고 안 하고 싶어요. 그거 하면 또 6월에 선거 있으니까 못 하죠. 굉장히 부담도 되실 텐데. 부담되죠. 6월에 선거가 있는데 이게 처음이면 했을 거예요. 이게 두 번째가 무섭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먼 옛날이니까 빼고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했던 부분은 이제 반면교사하다 보면 세금이라는 거는 반드시 조세 저항이 따릅니다. 뭐 정책은 명암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암이 있어도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어도 포지티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면은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이제 세금이라는 게 이제 보유세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건데, 네. 자, 종합부동산세를 올려요. 그럼 반드시 따라오는 게 조세 저항입니다. 조세 저항이라는 게 머리띠 두르고 촛불 집회하는 게 아니라 표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표 색깔이 쓱 바뀔 수가 있단 네. 말이에요. 일부 표가.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또는 정부 입장에서 표가 일정 부분 손해 보더라도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면 얻을 게 더 많겠죠. 그렇잖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 내는 사람들도 그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래 내가 그렇죠. 세금 내도 우리 국민들은 또 성숙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집값은 못 잡았는데 세금 부담만 늘어나. 이거는 이제 암이 더 큰 거거든요. 끝나는 건데 이러면. 이게 확률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올려.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공정시장 가입비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현실화라고 해서 공시가격을 더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다 올렸어. 이걸 만약에 지금도 똑같이 다 올려. 많이 올라. 그러면 그때 막 부담이 막 3배씩 늘었잖아요. 일단 뭐 그렇게 해서 세금하면 안정될까요, 안 돼? 유주택자를 안 좋아할 거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자도 안 좋아할 거고 양쪽 다 그러면 이제 표를 안 줄 확률이. 그러니까 집값이 안정이 되면 오케이인데 네. 아마 제가 그 윗선이라면 물어볼 거예요. 실무자가 와서 이렇게 합시다. 세금 올려야 됩니다. 그럼 물어보겠죠. 야, 좋아. 분석해봐. 표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주택시장 안정된 활용률 몇 퍼센트야? 51% 이상 돼? 저 해봐야 되겠는데요. 야, 해봐야 되는 거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집값이 다시 뭐 1분기나 2분기나 뭐 공급 대책을 잘못하든 뭘 잘못해서 올라가 이러면 세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는 있죠. 네.
세금 안 올려서 집값 올라가면 선거 망쳐. 어차피 망치는 거 올리자. 라는 목소리에 힘을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세금을 올리는데 또 집주인들은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 문재인 정부 때도 세금 많이 올려가지고 우리가 몇 년 버티니까 정권이 교체되더라. 이번에도 한번 버텨보자. 왜? 그러니까 집주인이 힘든 거는 이제 그런 경우예요.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은 집주인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대출이자도 늘어나고 이게 이제 집주인이 못 견디는 경우인데 세금 부담은 늘어났는데 집값도 같이 올라가게 그럼 되면 괜찮죠. 버텨요. 한강 벨트에 집 가진 사람이 그 종부세 몇 천만 원 못 내서 집 파는 사람처럼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짜증은 나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규제 안 하고 싶은데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고민거리가 보유세를 올려. 문재인 정부 때는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 취득세, 양도세도 다 올려서 이제 실패를 봤단 말이에요. 매물 잠김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모든 전문가나 모든 교수님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한결같이 얘기해. 이거는 이견이 없어. 뭐냐면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한마디로 종합부동산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취득세, 양도세, 거래세를 내리면 매물이 나와서 안정이 된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취득세, 양도세를 또 내려야 되는데 보유세 올리는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이거는 일단 지지층들이 또 반발합니다. 당장 생각해봐요. 아니 집값이 올라가는데 취득세, 양도세를 내리자라는 게 그게 얼마나 약발이 먹힐까요? 아마 그 여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을걸요? 근데 이게 패키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간에 맡겨두게 되면 저는 주택시장 안정된다고 보거든요. 다주택자 규제 폐지하고 보유세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래세 내려주고 야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개입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살 사람 사고 안 살 사람 안 사는데 정치권이나 정부가 이거를 이렇게 하기는 저는 굉장히 좀 어렵겠다라는 다주택자 폐지가 가져가기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야 가만히 있어봐. 세율을 올리고 공정시장 가입비를 올리고 현실화율을 올리자고 하는데 야 안 올려도 올라가지 않아? 왜 그럴까요? 2025년에 집값 많이 올랐죠. 그게 공시가격은 1월 1일자 기준으로 책정이 되거든요. 그럼 2026년 1월 1일자에 2025년 상승분이 반영이 돼요. 그러면 2025년의 상승분은 2026년 12월 고지서에 반영이 되거든요. 한강벨트 많이 올랐잖아요. 정부가 잡고 싶어하는. 흑석동이나 뭐 강남이든 송파구든 뭐든 25억 아파트가 35억 올라가게 되면 공시가격도 한 30% 올라갈 거잖아요. 세금 부담 늘어나겠죠.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늘어난다니까요. 극이 되고 더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26년 12월 고지서 올라가고 6.3 지방선거 끝나고 세법 개정해서 올려요. 세율도 올리고 올리잖아요. 2027년 12월 고지서에 폭탄이 날아오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2027년 또 가만히 내버려둬도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세금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세율과 공정시장 가격비율과 현실화를 건드리면 집값 상승분에 대한 원망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값이 올라가서 세금 더 내는 거를 우리가 욕할 수 있어요? 그냥 짜증나도 내잖아요. 내 집값이 올라가서 보유세가 올라가는 거를 누구한테 원망을 해. 근데 내 집값도 올라갔는데 정부가 개입을 해서 더 올려. 이거는 다 정부 책임입니다. 그럼 정부 입장이라면 어차피 올라갈 거 내버려두면 보유세 올라가는데 괜히 어설프게 세율 건드리다가 욕만 먹고 조세장 생기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안 건드리고 싶다. 근데 시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번 폭등하면 아마도 상승, 그러니까 인상론자, 종부세 인상론자들이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서 올리게 되고 남은 카드는 이거 하나인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사실은 뭐 대출 다 묶고 더 이상 묶을 대출이 뭐 거의 없잖아요, 이제. 25억 넘어가게 되면 제로로 만들까요? 아니 2억이나 제로나. 제로나 뭐 사실. 아니 그러니까 50억 아파트를 사는데 48억 현금 50억, 48억이 있는 사람이 50억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대출 규제는 이제 더 이상 의미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공급도 뭐 사실은 더 이상 어떻게. 정부는 지금 공급을 답을 찾으려고 하죠. 공급이 유일한 답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규제는 이제 대출 규제가 있고 세금 규제가 있고 지역 규제가 있는데 세금 규제는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다. 대출 규제 이미 했고 지역 규제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묶었는데 이게 또 경험했잖아요. 야, 풍선효과 차단하려고 노동강 금강금 묶으니까 지금 또 머리 아파 죽겠거든. 그러면 집값 올라간다고 이제 인천까지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뒷감당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유일한 희망은 공급 대책인데 저는 솔직히 공급 대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공급 대책이 유일한 희망이라 하셨는데 그게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12월에 정말 우리가 안간힘을 쓰는데
진짜 안타깝죠. 대책이 없다. 이 코멘트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머리로는 못하겠습니다. 네.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공급 대책을 어떻게 할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국토교통부가 지금까지 했던 게 있잖아요. 저는 제 기억을 제가 공부했던 건 저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가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을 계속 분석하고 공부를 했는데 패턴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의 실력,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공급 대책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나오려면 이런 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판을 뒤집어 버려야지. 그러면 예를 들자면 한강 복귀하고 아파트 짓겠다.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잠실 종합운동장 지하로 동구장 만들고 그 위로 짓겠다.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관심을 가질 거잖아요. 국회 세종 이전하고 10만 평 다 아파트 짓겠다. 네. 관심이라도 가지는데 그런 거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맨날 뻔해. 몇만 호. 이번에도 12월 31일에 공공주택지구 승인 난 거 보도자료 아마 나온지도 모를걸요. 사람들. 12월 31일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13만 3천 호인가? 공공주택지구, 봉담 3지구, 오산 세교 3지구, 인천 9월 발표되거든요. 아무도 몰라. 그 저는 답답한 게 물론 자기들은 이제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 걸 왜 발표를 하지? 그리고 그 보도자료 보니까 이거 아직도 승인이 안 났었어?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던 걸 이제 승인 났다고? 이제 지구 지정했다고? 네. 야 이거 언제 되는 거지? 라는 생각부터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가진 역량으로는 공급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자, 그럼 공부 한번 여쭤보면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날 걸로 예상되는데 이게 가격에 미칠 영향과 그리고 신규 착공 물량은 2년 연속 급감한 상황에서 27년, 28년 공급 문제는 또 올해보다 얼마나 더 심각한 수준인가요? 일단 뭐 조사 기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제가 뭐 1호, 2호 가지고 뭐 따지는 건 아니고 부동산 R114의 통계 결과를 보게 되면 2025년에 입주 물량이 한 4만 3천 호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추정이죠. 2026년 올해 입주 물량이 2만 8천 호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직방을 보게 되면 입주 물량 차이가 꽤 많이 나요. 2025년이 4만 3천 호가 아니라 뭐 3만 3천 호 정도? 그리고 2026년 입주 물량이 2만 8천 호가 아니라 뭐 16,000호, 17,000호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임대주택 물량 때문이에요. 부동산 R114도 원래는 민간에 그 공급하는 물량만 하다가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회의하고 크레임을 많이 걸었어요. 야, 임대주택은 주택 아니야? 청년주택도 주택이잖아. 니들은 왜 민간만 하냐? 라고 해서 부동산 R114가 임대주택 물량을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버리게 되면 부동산 R114 통계도 2026년 입주 물량, 민간 아파트 입주 물량은 17,000호 정도로 줄어듭니다. 뚝 떨어지죠. 그리고 더 문제는 2027년 입주 물량은 17,000호도 안 됩니다. 11,000호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2028년은요. 지금 10,000호도 안 되는 거로 지금 나옵니다. 서울이. 그러니까 2026년만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그래 1년은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는데 6, 7, 8이 다 그래. 그러면 착공 물량을 보게 되면 2026년 착공 물량이 비로소 늘어요. 정부가 노력을 해가지고. 비로소. 그러면 2026년 착공 물량이 늘어나면 9, 30 정도 돼야만 입주 물량이 늘어나요. 그것도 착공 예정이니까 이 착공해야 하는 거고 인허가 물량 보게 되면 2030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노력하는 건 2030년에 결실이 나와요. 물론 경기도나 이런 쪽은 뭐 3기 신도시 물량들이 좀 나와줄 수는 있어. 근데 서울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줄어든다. 전국적으로도 2025년 대비 2026년이 한 28% 정도 감소하는 거로 나오고요. 서울은 거의 반토막 정도, 48% 정도 감소하는 물량으로 나오는데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일단 뭐 집값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집값보다도 더 영향을 받는 게 전세, 월세. 이게 더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진짜. 왜? 집값은 입주 물량도 뭐 영향을 주지만 뭐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금리에도 영향을 받고 또 고평가냐 저평가냐 또 심리 상태 여러 가지 영향에 받잖아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올라가나요? 문재인 정부 때 입주 물량이 얼마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입주 물량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나왔어요. 4만 7천, 4만 9천 원 나온다고요.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2026년에 지금 우리가 17,000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4만 9천 원가 나왔다니까요. 근데 집값은
천정부지 올라가죠.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니까요. 세금 규제, 보유세를 올리는데 양도세, 취득세를 규제하다 보니까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매물이 나와주면 돼. 근데 매물이 나오나요? 집주인들이 뭐 내가 왜 팔아야 되지? 그러니까 매물도 어떤 매물? 하락 매물이 나와야 집값이 떨어지죠.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려면 메커니즘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막 물어봐요. 거래량은 줄어들어. 2025년 11월, 12월. 네.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떨어질 거야. 라는 논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신고가 나와도 이거 진짜 상승 아니다. 거래량 이것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려면 물론 거래량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거래량은 거래량이 왜 줄어들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집을 사려는데 다 묶어놨는데 뭐. 자기 자본으로 살려니까 세무조사 하겠다고 하지. 대출 받아 살려니까 대출 규제하죠. 전세 끼고 살려니까 토지 거래야. 이 상황에서 거래가 늘어나는 게 이게 미친 거지.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려면 집주인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내놔야 되고 한마디로 제가 집주인이면요. 제가 10억인데 네. 9억에 매물을 내놨는데 우리 김 작가님이 매수자요. 안 사. 안 사네. 8억 5천? 안 사. 8억? 나 이사 가야 되는데?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일 때 집값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요. 집주인들이 야, 입주 물량 부족하다며. 팩트. 이거는 팩트잖아요. 유동성 많다며. 팩트. 기준금리 올라가? 동결 아니면 인하인데 아마 동결 가능성이 높죠? 올라가지 않아요. 기존은 똑같아요. 네. 내가 왜 팔아야 돼? 내 팔아야 될 이유를 좀 알려줘봐. 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집주인들이. 왜 팔아야 돼요? 이유를 좀 설명해줘봐요. 아, 글쎄요? 그러면 매수자들은 마음이 편할까요? 2025년에 3번의 상승을 경험을 했는데 2026년이라고 정부 말대로 계속 안정이 된다? 매수자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심지어 요즘에 뭐 이제 연초니까 연간 전망하는 거 보니까 뭐 소장님도 인터뷰하셨던데 부동산 전문가분들 상당수가 올해 어쨌든 상승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수급 밸런스가 안 맞고 유동성이 많은데 네. 어떻게 하락을 전망합니까?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집값 많이 올라가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집값 많이 올라가서 그렇죠. 희망과 팩트는 구분해야죠. 전문가라면 팩트에 기반해서 전망을 하는 거지 떨어져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거기에 이론을 끼워 맞추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떨어지는 요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떨어지는 요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은 금매를 안 내놓고 매수자들은 불안해. 정부가 공급대책 발표됐는데 알맹이가 없어. 불안하죠? 내 집 마련해야겠다. 어차피 한강벨트는 돈이 없어서 못 사면 어떻게? 한 3억 있는 사람은 3억에 맞춰서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2026년에는 이런 지역들 많이 오르지 않고 내 집 마련하는 지역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값 언제 떨어지지?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언제 떨어지죠? 우리가 2022년 경험을 했잖아요. 뭘 경험했죠? 금리가 올라가. 근데 자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집값 떨어져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2022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 글로벌 금융위기 너무 멀어. 2022년에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떨어졌을까요? 맞죠? 맞는데 파월 의장이 예를 들어서 그때 미국이 제로금리에서 5.5%까지 올라갔거든요. 1년 만에. 파월 의장이 우리 5.5%까지 올릴 겁니다. 라고 하고 올렸으면은 집값이 떨어졌을까요? 저는 안 떨어졌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니까 불안감이라는 건가요? 불확실성.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집주인이 금매로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네.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떨어질 것 같을 때.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하고 저가 자다가 타임머신을 타고 네. 올해 여름을 보고 왔네? 6개월 후를 보고 왔는데 6개월 후에 서울 집값이 30% 떨어진 거 보고 온 거야. 아, 팔고 싶죠 그러면. 팔죠? 네. 던져야지. 네. 10%라도 금매로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부 관계자들도 똑같다고 봐요. 627이든 11호든 발표했는데 자기들 집 안 팔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안 팔았잖아요. 진짜 이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여보, 우리 이번에 강력한 대책이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집값 떨어질 것 같아. 여보, 집 팔아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관계자라도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안 팔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안 팔았. 그 얘기는 자기들도 이 정책으로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럼 지금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한마디로 그거죠. 미국이 기조가 QE 완화해서 QT 긴축으로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2022년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얼마나 올릴지 모른다. 미국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미친 듯이 올리더라. 네. 우리가 알아요. 봤어.
기억이 생생해. 네. 근데 미국이 올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안 생긴다? 생길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각국의 중앙은행은 뭘 갖고 이제 결정을 하냐면 성장률과 물가를 가지고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하거든요. 성장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가 침체가 되면 금리를 내려서 부양을 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올려서 잡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한마디로 미국의 중앙은행 FRB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더 수동적이잖아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을. 성장 물가에 우리는 집값, 가계부채라고 하는데 집값과 환율이 또 연동이 돼요. 자, 2025년 여름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린다고 했는데 왜 내리냐면 일단은 경기가 안 좋아. 물가는 뭐 적당히 뭐 좀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아. 집값 6월, 7월은 또 뭐 그렇게 7월에 안정됐잖아요. 집값도 좀 안정되는 것 같고 그때 환율이 좀 1,300 얼마까지 떨어졌거든. 네. 이거 내려가야 될 때야.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금리 인하해야 돼. 라는 논리였는데 이제 9월, 10월 가면서 집값도 올라가게 되고 환율도 올라가게 되니까 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환율과 집값을 건드리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단독으로는 지금 금리 인하 쉽지 않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는 금리 인하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하반기는 이제 미국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저는 미국 봐라고 해요. 집값 언제 떨어져요? 미국 보세요. 근데 2026년에 미국에 바뀌잖아요. 파월 의장이 이제 교체되죠. 5월에 교체되죠. 교체되면 트럼프 측근이 되겠죠. 트럼프 보면 우리가 보면 약간 뭐라 그래요? 좀 야 진짜 인생 남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같은 남자로서 본다면 야 인생 저렇게 한번 시원하게 살아봐도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잖아요. 당하는 입장에서 기분이 좀 안 좋지만. 당하는 입장이라면. 근데 개인 입장이라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네? 내리겠죠? 중간선거도 있으니까. 그러면 돈이란 게 풀리잖아요. 네. 필연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반드시 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2027년이나 2028년에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해야죠. 기준금리 올려야죠. 이럴 때 큰일 났다. 야 이제 긴축이다. QT라고 하는 순간 주식과 부동산이 한번 꼬로박을 수는 있겠다. 근데 이거는 뭐 확률적인 문제니까 네. 지금 그걸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이럴 가능성을 우리 염두는 해두자. 51%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베팅하고 기다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겠다. 근데 트럼프도 뭐 머리가 있으니까 돈을 푸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따른 이걸 막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찾겠죠? 90년대일 거예요. 클린턴 시절이었나? 그때 그린스펀인가요? 미국의 그 의장이? FRB 의장이 그때는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풀었는데 물가가 안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그걸 한번 어게인 1990년을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면 무슨 생산성 혁명? 뭐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아무튼 있는데 지금도 이제 AI가 어떤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하게 되면 생산성이 좋아지게 되고 금리를 내려도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물가가 안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지켜봅시다. 그래서 돈이 풀렸는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요. 금리가 내려가고 돈이 풀렸는데 물가가 안 올라가게 되면 주식, 부동산 또 2027, 8년도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금리 인하 그런 기대감이 시장 유동성 확대 자산 가격을 다시 한번 그럼 밀어올릴 촉매제가 될까요? 인하가 되면. 근데 저는 한국은행이 적어도 상반기에는 인하 못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 아닐까요? 근데 만약 미국에서 이제 올해 파월이 얘기했던 건 올해 한 번 정도였는데 한 번을 몰라도 만약 2번 정도 인하를 하게 되면 한국은행도 한 번 정도 안 하기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근데 역설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내리는 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환율이 안 그래도 문제인데 자금 유출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미국이 다시 올리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올리는 거 말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올리는 게 저는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근데 미국이 내리면 상대적으로 자금 유출 가능성도 덜 하잖아요. 지금 환율이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한두 번 내려주게 되면 한국은행은 6월까지는 동결 모드로 가도 큰 부담은 되지 않겠다.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매우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미국이 올리면 한국은행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6월까지는 동결이 최선의 모드다. 네. 왜냐하면 내리게 되면 또 집값에 자극을 주니까 정부 입장이라면 안 그래도 부동산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한국은행이 도와주지는 못할 네. 망정 이걸 내렸어도 문제고 올려도 문제고 뭐 동결이 제일 속편한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환율을 생각해서라도 뭐 동결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집주인들이 집을 팔고 싶어하는 뭐 안 팔고 싶어하는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셔서 토지 지정이 매물 잠김을 유발해 또 가격을 지지하는 부작용도 있나요? 있죠. 강남 상구 용산구 보세요. 물론 토지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게 거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네. 거래가 줄어든다고 무조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주식하는 분들한테 약간 죄송할 수도 있는데 주식과 부동산은 좀 틀려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주식쟁이들이 부동산을 바라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주식은 그렇잖아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수세가 줄어들면 빠지거든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 빠진다라는 게 이제 기정사실인데 부동산은 이게 주식하고 틀려가지고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거래량이 늘어나도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메커니즘이라는 점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토지로 묶었단 말이에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집값이 올라가는 게 역설적으로 부작용이잖아요. 양도세, 중과세 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안 팔아. 매물이 안 나오는데 입주 물량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공급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절대 공급과 상대 공급이 있는데 그렇죠. 절대 공급이 뭐냐면 입주 물량이에요. 네. 이 입주 물량 부족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으면 돼. 그렇죠.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네. 그럼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방법이 거래세를 내리게 되면 양도세를 깎아주게 되면 네. 팔아볼까? 이 기회에 팔고 내가 다른 데 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이거는 전세를 준 매물은 못 팔아. 그러면 집이란 게 이제 반반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전세를 준 집 반, 내 집이 반인데 전세를 준 집은 강제로 매물 잠김 현상. 매물이 안 나와.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은 이제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저라고 생각해 보면 김 작가님은 전세를 준 집이 있어. 네. 못 팔아. 팔고 싶어도. 이거는 잠김. 저는 실거주하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내가 칼자루를 쥐고 팔고 싶으면 내가 팔고 안 팔고 싶으면 안 팔아도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거래가가 40억이에요. 그럼 저는 어떤 선택을 해? 급하지 않아. 그러면 48억 던져놓는 거예요. 그거 팔리면 팔고 안 팔리면 안 팔리고. 어차피 부동산에 가보니까 매물 없거든. 48억 던져놓는데 48억이면 한번 팔아보지 뭐. 큰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게 매물 잠김 현상을 만들더라. 그리고 정비사업들, 재건축 정비사업도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걸리잖아요. 조합원 지위양도가 뭐냐면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되게 되면 못 팝니다. 사고 팔고가 금지가 돼요. 5년 거주 10년 보유한 사람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5년 거주 10년 보유한 사람이에요. 잘 됐네 그러더라고. 뭐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야 어차피 지유양도 금지 걸려서 매물 안 나와. 우리 아파트 이제 매물이 팍 주네? 내가 칼자루 쥐고 있어. 나는 이제 막 부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정부 규제가 이렇게 도 되는구나. 이게 매물 잠김 현상을 칼자루가 쥔 사람은 오히려 호가를 올리는 네. 그 레버리지를 활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떨어질 때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유동성이 많이 풀린 전형적인 상승의 메커니즘 상황에서는 이게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더라. 집을 사려는 분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부작용 생깁니다. 토지거래가구역을 풀면 풍선효과가 생기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풀어라는 얘기는 아닌데 풀 수 있을 때는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질 때 2022년 하반기처럼 사실은 그때 집값 떨어졌을 때 토지거래가구역을 다 풀었어야 돼요. 풀고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핀셋 규제를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 풀었던 부작용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그 이어오는 게 결국에는 강남을 더 강하게 하더라. 강남에 가봐요. 입주 물량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입주 물량 많대. 그래서 왜 뭐가 많아요? 그럼 네이버 들어가 봐래. 네이버에 우리 알잖아요. 입주 물량 한 군데 내놓으면 그 매물 하나가 부동산 여러 군데 내놓잖아요. 그럼 10군데 뜨거든? 그거를 입주 물량이 10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매물이 10개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이 다 매물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청 갱신 청구권 만료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인해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른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하시는지, 전세 매물이 급감한 상황에서 올해 전세 대란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나요? 이미 시작됐나요? 시작됐죠. 시작됐죠. 이미 시작됐어요. 이거는 이미 진행됐는데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막을 수 없습니다. 집값은 우리가 예상과 다르게 안 오를 수 있어요. 네. 맞잖아요. 안 오를 수 있잖아. 갑자기 집을 사려는 분들이 미국 상황을 보니까 네. 미국이 물가가 올라가. 굳이 내가 지금 사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전세는요. 기다릴 수 있나요? 전세는 간단해요. 투자가 아니잖아요. 전세는 그냥 말 그대로 실수요자들이 사는 메커니즘이에요. 네. 필요하면은 전세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전세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자고요. 그럼 공급부터 보죠. 전세 공급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입주 물량, 두 번째는 매물. 입주 물량 부족은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2028년까지 부족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줄어듭니다. 네. 서울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28% 줄어들어요. 2026년에. 자, 절대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줄어들어도 입주 물량이 그나마 나오는데 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막았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안 그래도 부족한 입주 물량이, 이게 신축 아파트가 입주잖아요.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잔금 쳐야 되잖아요. 김 작가님과 제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네. 잔금 쳐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네? 네. 그럼 우리가 잔금 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내 돈으로 넣거나, 돈이 많으면 넣으면 되고, 대출을 받거나. 근데 대출도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세금 받아서 세입자한테 주면 되는데, 이게 전세 대출이 안 나와요. 입주하는 집에, 신축 아파트 입주하는 집에 잔금을 치는 목적인 집은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이라면 그나마 남아있는 부족한 줄어드는 임대 아파트 포함 28,000원, 임대 아파트 팔면 17,000원 중에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세입자들이? 못 들어가요. 강남이야. 강남 상구, 용산구, 한강벨트 같은 곳들은 현금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나마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 외 지역들은 못 들어가요. 금단신도시 제가 오늘 다녀왔는데 금단신도시 입주할 때 2022년에 현금 3천만 원, 5천만 원 있는 분들이 전세 대출 80%, 90% 받아서 들어갔거든요. 자기 자본이 3천, 5천이에요. 그분들이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네? 이사 가고 싶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네? 그럼 3천, 5천으로 어떻게 신축 아파트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기존에 살던 집에 계속 눌러 앉아서 살더라. 2+2 계약갱신 청구하고 계약갱신 청구가 지나면 또 올려주고. 왜? 나와도 뵐 수 없거든. 나와본들 뭐 할 거예요? 요즘 이사비가 한 500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가면 손해야. 중개보수 내고 이사비 내고. 그냥 살던 집에 눌러 앉으면요. 집주인 또 세입자가 나갔다 들어왔다면 집이 또 복비 나가고. 복비도 나가고 기스도 나고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 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억 올려줘야 될 것 같으면 세입자가 저 8천만 원 올려드리면 안 될까요? 그럼 집주인 또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인데 그래요. 아유 그래 복비 나가고 귀찮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 안 나오죠. 전세 대출이 막히니까 세입자가 못 들어가죠. 네. 기존 매물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절대 공급, 상대 공급이 다 막혔어요.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아니 공급이 안 되는데 그럼 수요는요? 자, 집을 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 사러 갔는데 대출도 막히고 집값도 많이 올라갔고 못 사겠는 거예요. 예산이 자기 자금이 5억이 있는데 대출을 생각해 보니까 서울에 내 마음에 드는 집은 10억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결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 가야 되죠. 수요가 늘어납니다.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전세 공급은 줄어드니까 전형적으로 이게 상승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세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가게 되면서 전세 가격도 안정이 되고 집값도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현실은 전세 가격 올라갑니다. 대출 규제해서 못 올라가게 할 거야. 그럼 어디로 가요? 월세. 월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다 올라갑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2026년 서울 전세가 4.7% 급등세 얘기하는데 그럼 굉장히 공감하시겠네? 저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이게 주택산업연구원 통계를 보게 되면 매매 가격이 전세보다 낮습니다. 매매 가격이 아마 4.5%인가 아마 그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네. 전세가 더 높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을 겁니다. 2025년에는 매매가 더 높았거든요. 2016년에는 저는 전세가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월세도 상당히 높을 것이다. 우리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부담되겠네요. 전세금 올라가게 되면 올려주던가 선택지가 올려주던가 네. 월세로 가거나 집을 사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진퇴양난. 네. 진짜 고민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줘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들 있잖아요. 네. 무주택자들이 전세집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네. 전세 대출 좀 허용해줘야 된다. 이제 해줘야지. 집값 잡겠다고. 집값은 공급을 꾸준히 늘리거나 서울의 수요를 좀 분산하거나. 이 분산이 무슨 의미냐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지방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에 뭐 좋은 일자리가 내려가도록 대기업들이 내려가도록 뭐 법인세도 좀 감면해주고 면제를 해주든지 뭐 토지 같은 거 50년 무상으로 제공해주든지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들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가서 지방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터전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지방 미분양이 여전히 많거든요. 안 줄어들어요. 진짜 미분양이 7만 호에서 6만 6천으로 내려갔다가 6만 8천으로 올라가고 계속 이러거든요. 그러면 지방 미분양을 사게 되면 5년간 양도세 면제, 취득세 50% 감면해 줄게.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 주택수 안 잡아줄 테니까 무조건 사. 라고 하면 서울로 몰리는 자본과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책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울의 수요를 좀 분산하고 공급은 꾸준히 하고 또 비아파트 공급도 좀 늘려주고 그러니까 비아파트도 저는 공급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아파트도 줄어들어요. 우리가 아파트에만 포커싱을 맞춰서 그렇지 비아파트도 제가 그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매년 서울의 신축 빌라가 한 2만 호 정도 공급이 됐답니다. 2025년에는 2천 호 정도 공급이 됐대요. 수요가 없어져서 그런가요? 수요도 없고 보증 한도도 허그가 줄였고 전세 사기 여파도 있고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분들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땅값은 올라갔지, 건축비도 올라갔지, 분양받을 사람들은 안 받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적어도 전세, 월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집을 사려는 분이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아파트를 사려는 분이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고 나는 신축 빌라 그냥 살래. 물론 재개발 구역은 살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쉽게 전환은 안 되는데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는 소형 아파트에 들어가려다가 여의치 않아요. 그럼 신축 빌라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내 집도 아닌데 투룸, 쓰리룸에 갈 수 있잖아요. 갔다가 청약을 하든 기회를 봐서 종잣돈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들 공급을 6개월에서 1년이면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릴 수 있도록 어떤 뭐 주차장법을 좀 완화시켜 준다든지 그 공급자한테 대출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공급을 늘리고 단 저도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도 신축 빌라에 대해서 약간 선입견이 있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니까 하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막 부동산 방송 같은 거에 통해서 막 팔아먹고 분양받은 사람 보니까 막 하자 생기고 비 오면 물 새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고분양가 때리고 하는데 대신 잘 짓도록 하자 없이 감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진짜 왜 신축 빌라는 하자가 많아야 될까에 대한 고정관념을 저는 좀 깰 필요는 있겠다. 아파트처럼 잘 짓게 해주는 그러니까 아파트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쪽에서도 눈길을 좀 돌려서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급 부족 문제와 전세 시장 불안이 맞물려 더 큰 폭의 집가 상승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들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올해 수도권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을 그래서 가격을 예측해 주신다면요? 무조건 올라가는데요. 무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지 않는 한 이게 기준 전제 조건이고요. 2026년에 그럴 확률은 낮다. 그러면 집값은 일단 매매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서울 한강벨트 같은 경우는 상승률은 2025년보다는 낮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는 나오는데 2025년보다는 낮을 것 같습니다. 송파구가 20%가 넘었잖아요. 상승률이 어마어마했는데 24.2%, 0.2%. 그렇죠. 근데 2026년에는 저는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반 정도, 10% 정도 예상을 합니다. 10%만 해도 이미 10% 가 높아요. 올라갔기 때문에 10% 높아요. 그러니까 신고가는 여전히 나옵니다. 거래량은 낮아도 신고가는 꾸준히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 소외됐던 지역들 있잖아요. 노도강이나 금강구나 수도권, 외곽 이런 지역들도 갭매우기 나오나요? 갭매우기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전세 올라가고 월세 올라가고 고가 아파트 다 올라갔는데 선택지가 뭐가 있어요? 그냥 사야지. 그러면 어디 사? 돈이 예를 들어서 한 3억 있다. 살 수 있는 곳들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나요? 신축 아파트 원하시면 뭐 인천의 금단이나 청라나 송도 뭐 그나마 또 그래도 구축 중에 재건축 될 만한데 뭐 찾는다면 1기 신도시 중에 3번 중동 일산 또 뭐 동탄 신도시도 신축 아파트들도 있고 뭐 구리에도 재개발 구역들도 많고 또 다산 신도시도 있고 이런 쪽에 수요들 충분히 가면서 갭 메우기.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다른 올라가지 않은 지역들도 갭 메이고 올라갑니다. 양극화라고 하는데 양극화가 강남만 천정부지 올라가고 인천은 영원히 안 올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간다. 근데 오늘 금단 갔다 오니까 아직까지는 뭐 금단 신도시에 그렇게 갭매우기 현상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어느 정도 트리거가 필요하거든요. 어느 순간 공급 대책이 약발에 안 먹히거나 또 다른 뭐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규제 대책이 나오거나 뭔가 트리거가 있을 때 한번 때가 될 때 한번 갭매우기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들도 상승률을 보자면 적어도 5% 이상은 2025년에 충분히 상승 가능하겠다. 지역 얘기가 나와서 서울과 경기도에서 현재 시점에서 좀 가장 잠재력 가진 곳들 좀 몇 개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신축 아파트 이제 양극화라고 하는데 네. 신축 아파트 선호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자금력이 부족하잖아요. 신축 아파트로 갈 때는 중대형보다는 소형 위주로 가세요.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외곽으로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금단 신도시나 송도나 청라나 다산 신도시나 별내나 동탄이나 이렇게 갈 때 물론 자녀가 많아서 내가 뭐 실거주로 큰 평수 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어쩔 수는 없는데 네. 가급적이면 전용 59나 전용 84 위주로 그리고 학교하고 지하철역 가까운 곳 돈 조금 더 주더라도 그렇게 신축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지역들을 좀 찾아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기 신도시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분당이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분당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될까? 물론 시간이 필요는 하겠으나 3본 신도시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3본 신도시 가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선도지구 지정된 아파트가 48평이 한 8억 하더라고요. 이게 서울과 생각하니까 진짜 갑자기 확 떨어진 느낌이네요. 48평이 8억 정도 하는데 이걸 뭐 비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2년을 보자면 서울은 이렇게 한강벨트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분당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들 지역들은 그냥 7억에서 한 8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도지구 지정이 되고 최근에 특별 정비구역도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그럼 48평이잖아요. 8억에 샀는데 전세가 한 5억 정도 해요. 그럼 3억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규제 지역도 아니에요. 전세 끼고 살 수 있죠? 샀어. 추가 분담금 뭐 얼마 나올지는 우리가 뭐 지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5억 잡아. 그러면 13억이 되잖아요. 3번에 신축 아파트가 되면 그 주변에 보게 되면 전용 84, 레미안 하이어스 같은 아파트들이 11억, 12억 정도 하거든요. 입주연도 차이 감안해 보게 되면 48평 5억 주고 재건축이 된다? 48평 그대로 간다? 저는 메리트 있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 부천도 마찬가지고 부천 중동 신도시 같은데 선도지구 지정된데 저는 이런 데도 3억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솔직히 3억으로 가게 되면 어디 사요? 실제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억 정도로 물론 실거주 하실 분들은 대출 받아서 사도 되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이라면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곳들 아직도 있습니다. 이걸 투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나는 직장이 서울인데요. 돈이 3억밖에 없어요. 서울에 3억으로 살 수 있는 데는 모아타운 지정도 안 된 곳, 빌라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차라리 그러면 서울에 월세 살고 전세 끼고 사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는 저는 투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레버리지 해가지고 또 서울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구리도 뭐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 한 3억 정도면 뭐 수택 이지구 이런 데 살 수 있거든요. 충분히 있다. 찾아보면. 그래서 내 집 마련 못한다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나는 인서울 해야 돼. 인서울 하고 싶으세요? 꼭 인서울 하고 싶다고 하면 노도강이나 금강구 가면 상계주공 사셔도 되고요. 상계 뉴타운도 한 2, 3억이면 지금 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계 뉴타운이다. 선생님 상계동 멀어요. 멀죠. 강남하고 가까우면 그 가격이겠냐고. 상계 주공 가보면 지금 또 전용 59죠? 뭐 6억, 7억 이런 물건들이 있거든요. 서울에 강서구의 가양 주공 이런 데 가봐도 요즘 한 10억 하더라고요. 전용 59가. 서울에 이제 6억짜리 찾기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근데 노원구도 GTX가 창동역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자금에 맞춰서 하셔라. 돈이 많으면야 강남에 가죠. 한강벨트 들어가지. 돈 많은 분들은 강남, 상구, 마용산 중에서는 어디가? 여기 그냥 아무 데나 되나요? 가도 되나요? 자기 자본에 맞춰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집을 사는 데는 이제 주식하고 다르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은 그렇잖아요. 어떤 악재가 생기면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하락 구간이 생기면 10% 이상 떨어지게 되면 손절매했다가 또 섹터 분석하고 다음에 또 살아날 모멘텀이 있으면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부동산은 그렇게 들어가면은 손실밖에 안 보고요. 그냥 사면 10년 후를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주식은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삼성전자 샀는데 그런 분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5만 원 할 때 샀어. 근데 이거 보면 또 씁쓸한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반도체주가 주도해서 올리다 보니까 네. 딴 주식이 못 올라가서.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지하철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아주머니들이 막 얘기하더라고. 이게 또 그런 소리는 잘 들리잖아요. 맞아. 너무 속상하대. 왜 속상한지 들어보니까 바이오주에 투자했는데 자기는 반도체주만 올라가니까 이게 오히려 다 안 올라갈 때는 마음의 위안이라도 그런 되잖아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잘 모르는 종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차피 내가 모르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별 크게 없어요. 맞아요. 근데 삼성지 하이닉스는 다 알거든.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안 샀지? 대부분 사람들은 샀다가 팔았어. 팔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난 분도 5만 원에 샀었어. 네. 잘했죠. 가지고 있었으면 기가 막히네. 12만 8천 원인데 7만 원한테 팔았대. 왜 팔았냐고 하니까 남편이 이 정도면 됐다고 팔아라 그랬대.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장기 보유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죠. 자, 그러면 5만 원에 사서 12만 8천 원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갔어요. 또 고민되겠죠? 네. 지금 팔아? 더 갈 거야? 끝도 없이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집이라는 건 그냥 다르죠. 한 번 사면 제가 21년에 집 샀거든요. 진짜 제가 2022년 고생했잖아요. 최고점이었어요. 어. 22년에 팍 떨어졌잖아요. 고통스럽지만 팔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안 팔려요. 또. 아니 샀는지 1년도 안 돼서 어떻게 파냐고. 양도세도 물론 떨어지면 양도세는 안 내지만 집은 그렇게 주식 같으면 팔았을걸요? 주식엔 빵 못 견뎌서. 스트레스 때문에 주식이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뭐 5억을 주고 샀는데 네. 이게 10% 20% 빠진다.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집은 10년 후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10년 후를 바라보셔라. 네. 한 번 사면. 그러면 그 중간에 하락 구간이 한 번씩 나와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쩌라고. 잘 살다 보면 올라가겠지. 집값 떨어진 거는 무시하셔라. 단 대출이자가 올라가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가 올라갈 수 있으니 고통스러울 수는 네. 있으니 대출이자가 올라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고통스러워도 버텨라.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관리예요.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네.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150만 원을 원리금 상환 기준으로 내가 자금 계획을 책정을 했어요.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터져가지고 하락 구간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150이 250, 300 될 수 있거든요. 힘들죠. 짜증나죠. 근데 허리끈 졸라매고 해외여행 한번 안 가고 여자친구 선물 좀 안 사주고 학원 하나 안 보내고 3년만 버티면 다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10년 보유 전략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입지 좋은 데 들어가세요. 네. 강남 상구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세요. 강남 집값 많이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우리 김 작가님도 2021년에 샀을 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5년 지나니까 상당 부분 다 만회가 되고 오히려 더 올랐잖아요. 올라갈 줄 알았냐고. 근데 10년을 바라보면 10년 후에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들 인구가 뒷받침되는 지역들은 올라가요. 내 집 마련을 할 때에는 네. 주식보다 쉬워요. 네. 내 자금에 맞춰서 입지 좋은 곳 들어가서 무조건 10년. 서울은 10년, 인천이나 다른 지역들 있잖아요. 외곽 지역들은 15년. 왜냐하면 서울은 탄력성이 높고요. 네.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 중심지에 오르고 늦게 올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다리셔야 돼. 만약에 고점에 물릴 수도 있잖아요. 네. 옛날 우리 형이 그랬잖아. 인천 송도에 집을 샀는데 2006년도에 송도 막 개발되고 막 샀어. 쭉 올라가다가 빠지더라고. 2008년도, 2009년도에 떨어지더니 2016년까지 안 오르는 거예요. 우리 형수님 전화 와가지고 어떡하죠 도련님? 10년 동안 안 올랐어.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10년 동안 안 오르면 너무 긴데요? 안 될 것 같아요. 파세요 그랬는데 팔고 나서 1년 후에 폭등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면은 10년 동안 안 오르면 솔직히 서울은 10년 동안 안 오르면 답이 없거든요. 네. 인천은 다르더라고. 좀만 더 기다릴 걸.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서울이 아닌 핵심 지역이 아닌 외곽 지역에 사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뭘 예의주시하냐면 핵심 지역들, 그러니까 저수지로 따지면 저수지 중심부가 물이 차고 올라가느냐를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키 맞추기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미 2025년에 올라갔어. 물이 찼어. 그러면 다른 지역들이 2026년에 키를 맞출지 2027년에 맞출지는 모르죠. 네. 근데 때가 되면 맞추니까 상관없는 게 뭐다? 어차피 장기 보유하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셔라. 네. 집 샀으면 열심히 일하시고 대출이자 갚고 편하게 2년 4년마다 막 집주인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그게 내 집 마련 장점이잖아요. 전세 사시는 분들이 저도 옛날 전세 살 때 우리 와이프가 그 얘기하는 게 아직도 마음이 아픈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불안했다고. 불안하죠. 아니 남편이 일 열심히 하고 뭐가 불안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불안하더래요. 자가에 사는 그게 있죠.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연락 오면 어떡하지? 2년 시간 금방 가는데 2년 후에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이사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리니까 내 집 마련해서 잘 사는 것만 해도 본전 이상의 가치 난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인플레이션 방어도 하고 집값 올라간다. 전세 살면 필요에 의해서 전세 사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사실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전세를 10년 이상 살아버리게 되면 사실상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회가 되면 내 집 마련하시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청약 계속 노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고점이라는 공포와 나만 또 뒤처진다는 포모사에서 갈등하는 무주택자분들에게 줄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은 뭘까요? 요즘 뭐 전문가는 기사 찾아보니까 10명 중 9명은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데 내 집 마련하는 게 그래도 내가 고점 아닌가 이런 걱정은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뭐 이게 뭐 주식처럼 사고팔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과 순간을 뽑는다면 뭐 태어날 때야 내 자의로 태어난 건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순간을 본다면 일단 뭐 대학교 갈 때, 결혼할 때, 집 살 때 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결혼도 당연히 중요한데 집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우리가 고민이에요. 이제 우리 마음에는 이제 두 가지 심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포모 현상, 피어 오브 미싱 아웃.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 사실은 자녀들 하고 막 보내잖아요. 그것도 포모잖아요. 현상이 크죠. 왜? 내 자식만 뒤떨어질 것 같거든. 안 보내면 다른 애들은 공부 잘할 것 같고 우리 애만 못할 것 같은데 사실은 부모님 머리 닮아서 못하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괜히 또 상처받지 마시고 이게 포모 현상입니다. 나 혼자 집 못 사서 뒤떨어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인데 그럼 사면 되잖아. 뭐가 두렵냐면 고점. 피어 오버 오버페잉 이걸 푸비 현상이라고 하는데 고점에 물리는 것 같은 거야. 사실 우리 또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지 같은데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년 후를 바라보고 사라고 하셨잖아요. 항상 고점입니다. 집값은 떨어질 때 빼고 선생님 저 떨어질 때 사고 싶어요. 막상 떨어질 때 90% 분들은 못 삽니다. 2022년 말 올림픽파크 포리온 미규형 났을 때 우리 못 샀잖아요. 저도 못 샀어요. 왜? 저도 무서웠거든. 이렇게 빨리 반등할지도 몰랐고요. 올림픽파크 포리온이 이렇게 단기간에 그때 전용 84가 13억이었거든요. 13억이 3년 만에 30억 넘어갈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나도 샀지. 중과세가 뭔 상관있어. 그냥 사지. 근데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두려워요. 그래서 못 삽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그냥 필요하면 저는 항상 그래서 저스트 두잇을 외치는데 자금이 되고 필요하면 그냥 사는 겁니다. 집은. 그러니까 주식하고 다르다는 점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주식은 저스트 두잇이 아니잖아요. 장도 봐야 되고 뭐 경제 상황, 환율도 봐야 되고 정책도 봐야 되고 금리도 봐야 되고 뭐 또 섹터별 또 뭐 실적도 봐야 되고 뭐 모든 걸 다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차트도 보고 분석도 하고 막 해야 돼. 그러니까 주식은 전문가 말도 들어야 돼요.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집은 기다려래. 언제?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2024년 여름. 방송을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아나운서가 이제 커피를 먹자 그러더라고요. 커피. 갑자기. 집을 사고 싶으신 거지. 네. 저보고 밥을 먹자거나 커피를 먹자는 분들은 그건 뭐 부동산 상담이지 뭐. 뭐 제가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뭐 100% 물어볼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또 면면하고 갑니까? 커피를 마시는데 그분 진짜 고통스럽겠더라고요. 왜냐면 2011년 12년도에 강남 집을 파신 거예요. 처음부터 무주택이면 고통스럽지 않아. 맞잖아요. 원래 집이 없었으니까. 강남에 있던 집을 팔고 나면 10년 동안 얼마나 악몽 같았어요.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왜 팔았냐고 하니까 그때 또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어. 그분 말을 듣고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우리 다 알고 있지. 팔았어.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뭐냐면 그때 집값이 떨어졌을 때 박근혜 정부 때 팔고 외곽 가 있다가 떨어지면 다시 들어오면 된대. 못 들어온 분들이 그대로만 되면 너무 좋죠. 세상 일은 절대 우리 계획처럼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10년이 흘렀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못 들어가겠죠. 그 2024년 여름에 이제 저한테 하소연하는 게 불안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는데 또 전세 가려니까 이제 와이프도 짜증내고 나도 힘들어서 사야겠는데 살려고 보니까 너무 고점인 거야. 그렇죠. 2024년 여름에 김 소장 어떻게 해야 돼? 이 꼭지인데 이 꼭지를 내가 잡아야 돼? 안 잡으려니까 불안하고 잡으려니까 한마디로 포모와 푸비 현상이 다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세요. 고점이잖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항상 고점이었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 또 옛날에 집 사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렇죠. 항상 집 사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돈 있죠? 현금이 몇십억을 그냥 쥐고 있대. 필요하대. 필요하고 돈에 맞춰서 그냥 사요.
아, 그러면 몇 개의 후보군이 있대. 사요, 여기. 그냥. 괜찮네. 더 좋은 건 어차피 돈 없죠? 대출 더 받을 생각 없죠? 그럼 이거 사요. 떨어지면 어떡해? 아니, 그냥 10년 보유하실 거잖아요. 나 안 팔 거야.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무슨 상관 있어요? 그냥 가요, 그냥. 샀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때요? 2020. 샀어요? 샀어. 2024년 여름에 샀으면 지금 생각하면 어때? 잘 샀죠? 잘 샀잖아요. 2025년에 얼마나 올랐는데. 흑석토만 하더라도 10억이 올랐는데. 네. 잘 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맙다고 하더라고. 아, 그럼 어째 누군지 모르고 어디 샀는데요? 강남에. 물론 A급은 아니지. 어쨌든 엄청 많이 오르셨겠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 거는 이제 덤으로 얻은 결과고. 그러니까 이분은 운이 좋아서 2025년에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지금 사서 2026년, 7년에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10년 살다 보면 5년 후에 상승 구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 후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잘 살다 보면 올라가니까. 그게 우리 내 집 마련이지. 저는 사서 바로 올라가길 바래요. 그거는 사실 우리 운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운이고 저는 부동산도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장이 좋아질 때 내가 실력이 좋아가지고 그거 진짜 주의해야 되거든요. 저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올라갈 때 그걸 본인 실력이라고 과신하고 미친 듯이 투자하다가는 나중에 크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 집 마련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just do it. 근데 여기서 주택 수를 늘리는 분은 저는 just do it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니까 일단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just do it 하시면 됩니다. 돈에 맞춰서 자금에 맞춰서 자금은 향후에 금리 올라갈 걸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지방부동산 한번 여쭤보면 대출 규제 영향이 적은 비수도권은 하락하고 서울만 폭등하는 부동산 양극화의 끝은 어디고 지방광역시 중에서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상황에서 지방시장의 반등 조건을 보고 올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2026년 지방을 2025년보다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울보다 더 오른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죠. 네. 여전히 미분양이 많이 있고 악성 미분양도 있습니다.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불빛을 보자면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짜 입주 물량 너무 많았거든. 진짜. 저는 지자체들이 진짜 반성해야 돼. 그렇죠. 그런 입주 물량을 그렇게 인허가 좀 해주지 마요. 입주 물량 많으면. 인구 주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불경, 대경, 불경은 부산, 울산, 경남, 대경은 대구, 경북, 전남, 전북도 마찬가지고 인구 줄잖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수산율도 줄고 인구 유출도 발생하는데 거기 대고 신축 아파트들 계속 지어대면 지자체들이야 취득세도 받고 재산세도 받고 세수가 들어오니까 좋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부작용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행이라면 2026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긴 시작합니다. 네. 미분양도 좀 서서히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바닥은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은 여전히 경고등은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도시들까지 모두가 잘 사는 시대가 빨리 오기는 힘들다. 단 지방에서도 거점 도시들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전주 이런 지역들 물론 세종, 대전도 괜찮고요. 이들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미분양이 좀 소진이 되면 왜냐하면 인구가 100만 이상 되잖아요. 기본적인 투자 수요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갈 때는 이쪽 지역들의 상위 20% 지역들은 순식간에 치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은 다졌다. 그리고 2026년은 일단 지방에서도 상위 20% 5분이라고 하죠. 이들 지역들이 먼저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최근에 울산이 좀 분위기가 좋은데 울산, 청주, 전주 이런 지역들이 괜찮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입주 물량 관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그 인허가를 많이 하지 않았고요. 네. 두 번째는 분양가 관리를 잘합니다. 네. 고분양가,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를 굉장히 제한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지자체들도 입주 물량 관리, 분양 물량 관리와 분양가 관리는 제발 좀 하셔라. 지방이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투자자들 입장이라면 전 내 집만에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미분양 중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 저는 정부가 당근 조금만 더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동안 지방 미분양을 사게 되면 주택수는 당연히 빼주고 양도세도 저는 5년간 면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미분양 사는데 5년간 양도세 면제 좀 주면 안 되나요? 그럼 올라본들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주고 취득세 지자체들도 욕심내지 말고 재산세 받으면 되니까 취득세 감면 좀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서울에 살려는 분들이 또 지방으로도 가면 서울 주택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도 서울의 수요를 빼고 싶잖아요.
그러면 수요 억제만 하지 말고 수요의 물기를 좀 돌리게 지방으로 좀 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 좀 올라도 되고 미분양 소진되면 최근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봤는데요. 저는 청약 호흡을 수시로 확인하거든요. 분양 물량들 뭐가 나오는지 분석도 하고 제 유튜브 부다방TV도 올리고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전라도 해남 있잖아요. 땅끝마을. 땅끝마을에 아파트가 분양하더라고. 분양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전용 84? 해남 땅끝마을에 2억? 4억 5천. 브랜드 아파트가 아닙니다. 브랜드가 아닌데 4억 5천 나오고요. 옵션 붙이고 뭐 취득세 내고 이렇게 하면 5억 갈 거잖아요. 네. 5억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거기 아파트가 없어서요? 건축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4억 5천 이하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4억 5천 이하는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네. 근데 지방에 가보게 되면 해남보다도 입지가 훨씬 좋은 곳들이 3억대 미분양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러면 역설적으로 뭐다? 괜찮은 거죠. 네. 지금 아파트 지으면 4억 5천 5억 나오는 게 3억대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금단 신도시 가보니까 역세권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들은 뭐 7억대도 하는데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신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5억대가 있더라고. 금단 신도시에. 아니 해남도 4억 5천에 옵션 붙이면 5억인데 금단에 5억대 있으면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걸 뭐 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집만을 하시는 분들 현금 2억 3억이 있는데 신축 아파트 금단 신도시에 사시는 거 괜찮잖아요. 지하철역도 개통하고. 네. 그러니까 내 집만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너무 좋은 거. 네. 너무 강남만 바라보니까 답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도 바닥은 다졌다. 네. 2016년은 지방도 저는 상승 전환합니다. 하니까 너무 지방이라고 해서 안 된다. 양극화니까 답이 없다라고 단정 짓지를 마시고 지방도 바닥은 다지고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네. 있다. 물론 서울을 뛰어넘거나 이런 현상은 쉽지는 않겠으나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김 작가TV 2026년 첫 촬영을 김인환 소장님과 함께 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부동산 관련돼서 올해 투자 조언 한마디만 가볍게 주고 가신다면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자꾸 남한테 비교하니까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그렇잖아요. 내 친구는 집 사서 돈 얼마 벌었다는데 그러니까 초조 불안은 버리고 담백하게 내가 내 가족이 필요하고 자금이 되면 맞춰서 내 집만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는 거는 나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내 가족을 위해서 편하게 10년 후를 바라보고 네. 내 집만을 하시는 전략 반드시 추천드리고요. 집 사는 방법은 청약도 있고 경매도 있고 매매도 있잖아요. 네. 뭐가 좋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세 가지 다요. 네. 그러니까 청약도 집어넣으면 바로 당첨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넣어야 되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은 계속 청약 도전하시고요. 공공주택이 공공분양이 2026년에 29,000호 정도 나옵니다. 2028년 9년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청약 계속 하셔도 되고요. 특히 자본 1억 정도 1억 이하 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집 사기 어려우니까 청약 밖에는 답이 없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매 노려보시는 분들도 도전하셔도 좋은데 터무니없는 반값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그거는 법원 가는 교통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세 확인한 다음에 시세 대비 10% 정도 저렴하거나 현장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 살짝 저렴하게 응찰 한번 해보시는 전략 네. 그 정도 좋을 것 같고요. 내 집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스트 두잇 자금에 맞춰서 입지에 맞춰서 네. 가용 범위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인환 소장님의 인사이트가 많은 분들의 올해 부동산 투자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김인환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